브라질 최대 건설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당황한 건 칠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조차 고개를 저었던 바다였습니다. 사람보다 빠른 물살이 몰아쳤고 시속 100km에 가까운 강풍이 다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기록된 위험지대, 프랑스도, 독일도, 스페인도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 그렇게 50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시공사였던 브라질의 거대 기업마저 무너진 순간 모두는 이 프로젝트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철수 소식이 들려와야 할 현장에 오히려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항구를 바라봤고 해외 언론도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데도 유독 한국만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세계가 포기한 그 바다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잠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배가 끊긴 밤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병원은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2.7km. 걸어서 30분이면 닿을 거리죠. 그런데 그날 밤 그 거리를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사람 키를 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부두에 서서 바다만 봤습니다. 아무도 배를 띄우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두에 있던 어른들 중에 배를 몰 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16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를 가둔 건 가난이 아니라 저 바다라는 걸. 제 이름은 발렌티나 카르모나입니다. 칠레 남부 칠로의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18살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고 본토 푸에르토몬트에 혼자 나와 삽니다. 가족은 전부 섬에 남아있죠. 기숙사 방 창문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맑은 날이면 그 너머로 섬의 능선이 보여요. 어떤 날은 우리 마을 쪽 지붕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착각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집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 시간표를 외우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뛰었습니다. 배를 놓치면 그 다음은 다음 날 아침이니까요. 그렇게 뛰어가서도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운항이 취소된 겁니다. 그런 날은 기숙사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는 못 가. 알았다.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부엌이 보였고 아버지가 지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차카오대교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칠레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요. 본토와 칠로의 섬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계획이 나온 게 50년도 더 됐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리는 계속 곧 생긴다고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후보들이 부두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짓겠습니다. 그 말이 뉴스에 나오면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 말도 같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설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지역 발전 계획이라는 단원에 차카오대교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짚으면서 설명하면 뒤에 앉은 애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다리는 교과서 안에서만 존재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걸 농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리 생기면 내가 맨발로 건너겠다. 시장에서 그 말이 나오면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될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그 바다는 한 번도 건너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항구에 내린 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열댓 명쯤 됐을 겁니다. 안전모를 들고 도면통을 메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두에서 짐을 내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어디서 왔답니까? 한국이라던데.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겠거니 짐작만 했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약속을 하고 떠났으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왔던 걸 어른들이 기억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왔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다녀갔습니다. 세계에서 다리를 제일 잘 만든다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전부 바다를 며칠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서류를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러니 항구에 또 외국인들이 내렸을 때 사람들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 그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여름 지나기 전에 갈 거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브라질 회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공사는 원래 한국 회사와 브라질 회사가 함께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쪽은 남미에서 손꼽히는 큰 건설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기 나라에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소식이 항구에 퍼진 날, 저는 마침 집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예상했던 대로 벌어졌다는 표정이었죠. 역시 이번에도 끝났구나. 시장 아주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생선 상자를 옮겼습니다. 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슬퍼할 줄도 모르는구나. 상인들은 접어뒀던 계산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손님이 늘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기대를 이미 여러 번 했다가 여러 번 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그물을 손질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했잖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한국 회사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유럽 회사들이 전부 도망친 바다에 같이 하기로 했던 브라질 회사까지 무너진 자리에 저희가 이름도 제대로 못 들어본 나라의 회사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짐을 싸는 일만 남은 거죠. 사람들은 그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일까 다음 달일까. 그 정도가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구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떠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비가 더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부두에 내리는 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제서야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서 그 광경을 보던 어른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하기로 한 회사가 없어졌는데 저걸 혼자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사 현장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전까지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남아있는 걸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곳인데. 차카오 대교는 우리에게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게 몇 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처럼요.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믿고 언젠가 온다고 하는 것. 곧 다리가 생길 거야.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학교에 버스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어른 말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다리는 늘 뉴스 속에만 있었습니다. 착공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예산심의에서 걸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설계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도 똑같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바뀌고 계획은 발표됐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10살쯤이었을 때 지역 뉴스에 주민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두에서 마이크를 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에 잡힌 아저씨가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40년을 차카오 해협에서 배를 몰았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몸으로 아는 사람이죠. 폭풍 때문에 사흘을 항구에 묶여있던 적이 있습니다. 잡아둔 고기는 다 상했습니다. 물살이 심한 날 배가 뒤로 밀려서 1시간을 헛돌았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웃배가 뒤집혔던 밤 이야기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리 이야기를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신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생기면 30분이면 본토에 간대요. 아버지는 그물만 손질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대하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서운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또 속았다고 우리를 뭘로 보느냐고. 그 다음엔 비웃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리 이야기가 나오면 날씨 이야기하듯 넘겼습니다. 다리 생기면 맨발로 건너겠다는 농담만 남았습니다. 농담이 남았다는 건 진심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차카오 대교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은 좋은 겁니다. 듣기 좋고 이야기하기 좋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죠. 딱 하나만 아니면 됩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 저는 그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만 못 믿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먼저 언제 취소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발표되면 발표된 이유부터 의심했습니다. 18살짜리가 가질 만한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칠로에서 자란 사람은 대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약속이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50년 동안 이어진 명단의 이름 하나가 더 얹힌 것뿐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한국. 순서만 다를 뿐 결말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인들도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이 바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본토와 칠로의 섬 사이는 겨우 2.7km입니다. 강 하나 건너는 정도 아닙니까? 사진으로 보면 헤엄쳐서도 갈 것 같습니다. 그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차카오 해협은 좁습니다. 좁아서 위험합니다. 태평양의 물이 그 좁은 목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2번씩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그 틈으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물살은 최대 시속 17km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전력으로 달리는 속도죠. 바닷물 전체가 그 속도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 선장들은 그 구간을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물리면 놓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동료 중에 30년 배를 몬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물은 실수를 한 번도 봐주지 않는다고요. 다른 바다는 한 번쯤 실수해도 살아나올 구석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차카오 해협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이 시속 100km를 넘어갑니다. 태풍이 아니라 그냥 날씨가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부두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크레인을 세워놓고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람 속에서 말입니다. 흔들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됩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날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땅은 인류가 관측한 것 중에 가장 크게 흔들렸던 곳입니다. 규모 9.5. 아직까지 그 숫자를 넘어선 지진은 기록에 없습니다. 여기 노인들은 그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돌아왔다는 말만 합니다. 물이 빠진 바닥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그걸 보러 나갔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땅마저 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보다 빠른 물살, 서 있기 힘든 바람,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르는 땅. 이 셋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왔습니다.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독일도 왔습니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스페인도 다녀갔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 말은 조금씩 달랐겠죠. 서류에는 위험 요소가 과다하다거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적혔을 겁니다. 하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해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특별히 게을러서 다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생겨도 배를 못 띄우는 밤이 있는 이유. 아버지가 사흘씩 항구에 묶여있던 이유. 제가 창문 너머로 집을 보면서도 갈 수 없었던 이유. 그래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라질 회사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하루 만에 항구 전체에 퍼졌습니다. 남미에서 손꼽히는 건설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 나라에서 경영난에 빠졌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역방송은 바로 그날 저녁 뉴스에 그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기자는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앞부분만 듣고 이미 결론을 냈으니까요. 차카오는 또 하나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끝이구나. 부두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옮기고 그물을 걷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제일 빨리 바뀌었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손님이 늘 거라고 가게를 넓히려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획을 접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기로 했다더군요. 저희 옆집 아주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희망보다 실망에 더 익숙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게 없으니 무너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컨테이너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기로 한 회사가 사라졌으면 부담은 2배가 됩니다. 위험도 2배입니다. 세계 최고라던 유럽 회사들이 조사만 하고 돌아간 바다입니다. 그런 곳에서 혼자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항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언덕에 올라가 봤습니다. 공사 현장이 멀리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까? 저녁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왜 안 가요?
아버지는 그물을 손질하다 말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그 바다를 본 사람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어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웃으려면 상대가 떠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떠났으니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굳어있던 체념에 아주 가는 금이 하나 갔습니다. 그 틈으로 묻어뒀던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남은 이유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덕에서 크레인만 바라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세계가 이 바다를 포기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려운 현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현장은 세상에 많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빠른 물살, 서 있기 힘든 바람, 인류 최대 규모로 흔들렸던 땅. 이곳은 바다가 가진 모든 악조건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힘든 조건입니다. 그런데 셋이 같이 있으면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살에 맞춰 설계하면 바람에서 무너지고 바람에 맞추면 지진에서 무너집니다. 유럽 회사들이 서류를 덮고 돌아간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 대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물살이 언제 가장 빨라지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잠깐 느려지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부는지 그런 걸 계속 쟀습니다. 자료를 쌓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내려고 한 겁니다. 한국은 바다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바다 위에서 오래 작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살 속에서 오래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꿨습니다. 바다 위에서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기로 한 겁니다. 땅 위에서 초대형 구조물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케이슨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육지에서 완성해 놓고 특수 장비로 옮겨서 바다에 앉히는 방식이죠. 바다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순한 원리인데 그걸 실제로 해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바람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풍동 실험을 수백 차례 했다고 합니다. 다리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바람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공기가 구조물을 타고 흘러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죠. 막으면 부딪히고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흘려보내면 견딥니다. 그들은 바람의 길을 잇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진이었습니다. 규모 9급 강진에도 버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방식은 같았습니다. 흔들림을 막겠다고 딱딱하게 만들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흡수하는 구조를 넣었습니다. 면진 설계라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면 다리도 같이 움직이되 그 힘이 구조물에 그대로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답이 전부 한 방향이었습니다. 자연을 이기려 들지 않는다는 것. 자연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가진 규칙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위험을 계산했고 한국은 해답을 계산했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고 유럽은 못하겠다는 결론을 냈고 한국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해낼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의 약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바다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빨랐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하늘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늘 보던 회색이었죠. 하지만 바다 위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무언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물속에서 뭔가가 자라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존재하던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빨랐습니다. 몇 주 만에 그것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주탑이었습니다. 다리에 무게를 떠받치는 기둥이죠.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부두에서도 보이고 언덕에서도 보이고 배를 타고 나가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도 아니고 뉴스에 나온 조감도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언덕에 자주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방을 맨 채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구조물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봤습니다. 처음으로 약속이 눈에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그 다리는 말로만 존재했습니다. 뉴스 속 계획이 아니라 진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시장에서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리 생기면 맨발로 건너겠다는 농담이 나왔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본토 도매상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트럭이 들어오면 물건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애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 생기면 주말마다 집에 갈 수 있겠다. 금요일 배 시간에 안 쫓겨도 되겠다. 전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상상이었으니까요. 어부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동료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본토로 넘기는 게 늘 문제였는데 트럭이 바로 들어오면 값을 제대로 받겠다고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리가 생기면 이 아니라 다리가 생기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인데 뜻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사람들은 다리가 아니라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탑은 매일 조금씩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보면 차이를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언덕에 올라가면 다릅니다. 아, 저만큼 올라왔구나 싶은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계속 언덕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제일 먼저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넓히려다 접었던 아저씨가 다시 은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되겠다는 겁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는 다리가 열리면 관광객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배를 안 타도 되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온다는 거죠. 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김칫국 마신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컸습니다. 기숙사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은 본토까지 통학할 수 있겠다고요. 자기는 16에 집을 떠나야 했는데 동생은 안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류비 이야기, 신선도 이야기,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평생 바다만 보던 사람들이 육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집까지의 거리를 배 시간으로 셌습니다. 몇 시 배를 놓치면 다음 배까지 몇 시간, 바람이 불면 취소. 그게 제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처음으로 집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날씨가 들어가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기분인지 아십니까? 18회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차를 얻어 타고 다리를 건너는 저를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아래로 그 바다가 지나가고
30분 뒤에 집 앞에 내리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못 간다고 전화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상을 했다가 무너진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갔던 주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가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다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탑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다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바다에서 배를 몬 사람입니다. 폭풍에 사흘씩 묶이고 물살에 헛돌고 이웃이 그 바다에 실려가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다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발렌티나. 네.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희망을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이 바다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바다를 바꾼 것보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 컸습니다. 50년 동안 이 섬을 누르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마침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온 것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믿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아직 이어지지 않은 길, 그러나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카오대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리는 아직 양쪽 끝이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달리지도 않습니다. 개통식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를 타야 가족을 만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다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이 섬을 눌러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물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기대하면 다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웃어넘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 섬의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두에서 다리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대신 날짜를 묻습니다. 언제쯤 열리느냐, 개통하면 통행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걸 묻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묻습니다. 묻는다는 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가게를 넓힌 아저씨는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어부들은 트럭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동생이 통학할 날을 이야기합니다.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곁눈질로 봤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봅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이렇게 다른 뜻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지 않을 걸 알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같은 기다림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이 이곳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케이슨을 앉혔고 주탑을 세웠고 바람과 지진을 계산했습니다. 그건 기술입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보다 큰 것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회사들이 전부 돌아간 자리였습니다. 같이 하기로 한 회사까지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50년 동안 포기만 배웠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게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년 묵은 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다리를 만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덕에 올라갑니다. 거기 앉으면 바다가 다 보입니다. 물살은 여전히 빠릅니다. 바람도 여전히 붑니다.
이 땅은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릅니다. 자연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저 물살 위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어질 것 같은 길입니다. 저는 그 길 위를 달리는 날을 생각합니다. 차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아래로 그 바다가 지나갈 겁니다. 18회 동안 저를 가둬놓았던 그 바다가 이제는 그냥 풍경으로 지나갈 겁니다. 30분 뒤에 저는 집 앞에 내릴 겁니다. 어머니에게 이번 주는 못 간다고 전화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아버지가 새벽배를 기다리며 하늘을 볼 일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밤중에 쓰러졌을 때 부두에 서서 바다만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벽은 포기였습니다. 그 벽에 금이 갔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압니다.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 곳 중 하나더군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바다 앞에서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로 이 섬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